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8월 30일 금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국정브리핑에서 발표한 하반기 국정 운영 계획을 토대로 정부가 부처별 후속 조치에 속도를 냅니다.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 주요 국정과제 해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의료 인력 수급 추계 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고난도 진료병원으로 구조 전환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첫 번째 범정부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딥페이크물 등의 소지, 구입, 시청을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합니다. 정부가 오는 2032년까지 추진할 중장기 주거 정책 방향을 내놨습니다.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지속적인 주택 공급과 저출생과 지역 소멸 등에 대응한 주거 지원도 맞춰나갈 예정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하반기 국정 운영의 계획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했는데요. 이렇게 공개한 청사진을 바탕으로 이제 정부 각 부처가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추진되는지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 주요 국정과제의 비전이 상세히 공개된 국정 브리핑. 하반기 국정 운영에 밑그림이 펼쳐진 가운데 개혁 추진을 위한 부처별 후속 조치도 한 단계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우선 과제인 연금 개혁은 국정 브리핑에서 제시된 틀을 기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연금 개혁 정부안을 준비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연금 개혁의 방향성을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과 연계한 구조개혁, 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차등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자동 안정장치 도입 등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런 원칙에 기반한 구체적 연금 개혁안을 다음 달 4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한 큰 틀의 해법도 대통령이 직접 국정 브리핑을 통해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인구 위기 대응 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하여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합니다. 인구전략기획부의 빠른 설립을 위한 범부처 합동추진단은 다음 달 꾸려져 조직과 인사, 예산 관련 준비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단장을 맡아 예산과 청사를 확보하고 조직 구성과 관련 법 개정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안에 부처별로 저출생 대책 성과를 평가할 방침입니다. 맞돌봄과 일생활 균형, 결혼, 출산 친화 환경 조성 등 핵심 과제별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살펴보는데 오는 10월까지 부처별 성과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 자체 평가 내용을 종합 점검할 예정입니다. 저출생 정책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전국 단위 국민 모니터링단도 200명 규모로 모집합니다. 청년 세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기 위한 미래세대 자문단도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미국 하원 의원 대표단 6명을 접견하고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 의회의 한미 동맹에 대한 지지에 감사를 표하고 미 의회가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방한 의원단은 북한 문제를 포함한 글로벌 도전에 맞서 나가려면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한미 양국 간 협력 심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김 장관 임명안을 제가한 바 있습니다. 임명장 수여식에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부가 의료 인력의 수급과 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고난도 진료병원으로 구조가 바뀝니다. 의료개혁 특위 발표 내용을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인력 정책을 논의하는 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합니다. 의료인 참여 비중을 50% 이상으로 하고 의료인 가운데 우선 의사, 간호사 수급부터 추계한 후 한의사, 치과의사 등 다른 직역에 대한 인력 수급도 추계할 계획입니다.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추계 모형과 방법을 검토하고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추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상급 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에도 중점을 뒀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병원이지만 그동안 경증 환자 진료도 상당 부분 담당하면서 역할에 맞지 않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고 일반 병상은 최대 15%까지 감축해야 합니다. 또 전문의와 PA 간호사, 즉 진료 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하고 상급 종합병원 의사 인력 중 전공의 비중을 20%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밀도 있는 수련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상급 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은 준비가 된 병원을 상대로 9월부터 시행합니다.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으로 쏠렸던 진료 요구를 2차 병원 역량을 키워 분산하고 이를 위해 성과가 우수한 종합병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이후에 정부 개혁 추진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의료개혁 추진 상황에 대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김경호 기자, 이 의료개혁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인데요. 그동안에 사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던 이 수가들, 이번에 손을 좀 보기로 했다고요? 네, 의료개혁 특위가 이 전체 건강보험 수가 9,800여 개를 분석을 해봤더니 원가보다 적게 보상된 수가가 무려 3천여 개로 추산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의료 행위들은 병원 입장에서 진료를 할수록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의료계에서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이유입니다. 특위는 우선 상급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 800여 개와 수술에 필요한 마취 수가를 올해 하반기부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가 인상 대상을 이 종합병원급까지 확대를 해서 1000여 개 중증 수술과 마취 수가를 올릴 계획입니다. 수가 인상을 통해서 수술과 처치의 전체 평균 수가는 원가의 95%까지 오를 것으로 특위는 내다봤습니다. 자,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는 이유가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김 기자,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도 마련이 됐죠. 네, 특위는 중증과 고난도 필수 의료, 또 응급, 야간 휴일, 소아분만, 취약지 등 6대 우선 투자 분야를 정하고 보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행 수가제도를 통한 보상 확대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공공정책 수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난이도와 숙련도, 응급, 취약지 등 4대 분야에 대해서 공공정책 수가를 통해서 추가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일단 올해 하반기부터 24시간 진료에 대해서 건강보험 보상이 처음으로 신설됩니다. 과잉 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던 실손보험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이 실손보험이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상당 부분을 보장하다 보니까 경증이나 비응급 환자가 불필요하게 상급 종합병원이나 응급실을 찾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특이된 신규 실손보험 상품의 경우 본인 부담을 강화하거나 이 비급여 보장 범위와 수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의료개혁의 마지막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 구축일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떤 방안이 마련이 됩니까? 네, 의료사고에 따른 환자와 의료진 간 불필요한 어떤 분쟁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의료인과 환자 간 충분한 소통을 위해서 의료인의 유감이나 사과 표현이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고요. 앞으로 중상의 경우 병원장 또는 진료과별 안전관리자가 이 수술 계획과 치료 내용 등을 환자에게 충분하게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의료 분쟁 조정 절차에서 상대적으로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들을 위해서는 이 환자 대변인 제도를 신설을 하고요. 이 투명하고 공정한 분쟁 조정을 위해서 환자와 소비자, 의료인 등이 참여하는 국민 옴부즈맨 제도를 실시합니다. 또 의사에게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의료 개혁 추진 상황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김경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범정부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딥페이크물 등의 소지, 구입, 시청을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예방과 처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지 하루 만에 김종문 국무조정실 1차장 주재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첫 범정부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딥페이크 같은 허위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성폭력 처벌 특례법 등으로 다루고 있는 딥페이크물의 제작과 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도 상향할 방침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하고 법 개정을 통한 위장 수사 확대 방안도 검토합니다. 경찰은 지난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10대 청소년과 학교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교육 현장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이 범죄임을 인식하도록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딥페이크 탐지 기술 상용화와 정보통신 사업자의 책임 관리 강화 협력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받아 10월까지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서 제5차 한미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가 열립니다. 한미 동맹을 통한 대북 억제력을 점검하고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외교 국방차관이 참여해 확장 억제에 실효성 있는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 EDSCG. 제5차 한미 2+2 EDSCG 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다음 달 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우리 측 수석대표로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참여하며 미국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차관,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부 차관 대행이 참여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북한의 우물풍선 살포, 자폭형 무인기 공개 등으로 엄중해진 한반도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전방위적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지난 2022년 한미 정상은 2018년 이후 열리지 않았던 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님은 굳건한 대한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번 한미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회의는 3차 회의에서 14개최에 합의한 후 3년 연속으로 열리는 겁니다. 지난해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미 간에는 핵협의 그룹도 신설돼 세 차례 협의 끝에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 승인됐습니다.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되었고 한미 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되었습니다. 한미는 EDSCG, NCG 등 확장 억제 관련 협의체를 가동해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깊은 바닷속을 누비는 해난 구조 심해 잠수 영역에서 급녀의 벽이 깨졌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여군 심해 잠수사가 탄생한 건데요. 강도 높은 12주간의 훈련을 완벽하게 수료한 결과입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 해군 장병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거친 물살을 가릅니다. 고강도 훈련에 지칠 법도 하지만 힘찬 구호로 힘든 훈련을 이겨냅니다. 남자 장병 사이에는 지난 2022년 임관한 문희우 중위가 자리했습니다. 문 중위는 남자들도 힘들다는 해난구조 기본과정을 수료하며 첫 여군 심해 잠수사가 됐습니다. 남군과 같은 기준의 체력과 수영 검정을 거친 뒤 기본과정에 입교한 문 중위는 지난 6월 10일부터 12주에 걸친 교육훈련을 받았습니다.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통해 해난 구조 임무 수행에 필요한 강인한 체력과 구조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특히 훈련 후반부부터는 매일 10km 달리기와 39m 자격 잠수 훈련 등을 통해 심해 잠수사 역량을 익혔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구조작전 능력을 갖춘 해난 구조전대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구조작전 전문가가 되어 국민과 전우의 생명을 지키고 해군 구조작전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필승! 한편 해군은 해난구조전대 해난구조기본과정에서 문중위를 비롯한 장교 9명, 부사관 24명, 병사 31명 등 교육생 64명이 수료해 심해 잠수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기본 과정을 수료한 심해 잠수사 가운데 장교와 부사관은 14주간 추가 교육을 통해 표면 공급 잠수 체계를 이용해 최대 91m까지 잠수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정부가 오는 2032년 주택 보급률을 현재보다 4%포인트 높은 106%까지 올리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 가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2032년까지 추진할 중장기 주거정책 계획의 내용을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주택 수급 전망에 따르면 2032년까지 매년 연평균 약 40만 가구의 신규 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연간 16.4제곱킬로미터 규모의 택지가 필요한 상황. 이에 정부는 신규 택지 발굴과 정비사업 활성화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32년까지 추진해 나갈 정부의 3차 장기 주거 종합 계획에는 도심 재개발 분야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 방안이 담겼습니다. 도심 속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고 복잡한 사업 절차는 하나로 통합해 속도를 높입니다. 특히 안전진단과 노후도, 구역 지정과 같은 높은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쪽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용적률을 비롯한 도시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부담금은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도 27년 첫 착공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서민과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청년과 영유아 양육 가구, 고령자 등 특성에 맞춰 임대 유형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간 10만 가구가량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에 12,000가구를 고령층에 공급합니다. 아울러 인구 감소로 인한 빈집 문제 해소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빈집 등급 구분과 실태 조사 방법이 달라 통일된 빈집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전체를 아우르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또 지자체의 실효성 높은 빈집 정비 계획 마련을 위해 빈집 유형별 활용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함께 자발적인 정비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도심 속에 방치된 빈집의 1차적인 관리 주체인 소유자의 자발적인 관리를 이끌어내기 위해 철거나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세제 혜택도 줄 계획입니다. 정부는 3차 장기주거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2032년 주택 보급률이 현재보다 4%포인트 오른 106%,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 가구를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생활 폐기물로 만든 지속가능 항공유는 화석연료인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이 적어 미국과 유럽 등에선 상용화에 나섰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오는 2027년까지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지랑이가 올라오는 무더운 여름. 시민들은 저마다 양산과 부채를 들고 숨막히는 더위를 참아냅니다. 올해 극한 폭염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기후학자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을 경고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인 탄소 배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항공기의 연료, 항공유의 탄소 배출 절감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미국과 EU는 폐식용유와 생활 폐기물로 만드는 지속가능 항공유, SAF 상용화에 나선 상태입니다. SAF는 기존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SAF를 활용한 상용 운항을 개시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SAF 혼합유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기, 수소 등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항공 분야에서는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탈탄소에 기여하기 위해 SAF 사용 확대가 필수 불가결한 선택입니다. 1% 혼합급유가 의무화될 경우 작년 국적사 운송량을 기준으로 연간 약 16만 톤의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승용차 5만 3천 대가 1년간 배출하는 탄소량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SAF의 생산, 공급, 기술 개발 전주기에 걸친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세계 1위 항공유 수출국으로서 글로벌 SAF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입니다. 국내 기업 SAF 생산 공장의 신설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고 투자가 확정될 경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인허가 절차를 적극 지원합니다. 또 폐식용유 외 다양한 원료로 SAF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외 바이오 자원 공동조사에 나서고 해외 원료 확보, 저장 유통 등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현재 SAF의 시세가 일반 항공유의 3배 수준인 만큼 SAF 혼합 의무화가 항공운임에 미칠 영향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내년 예산의 쓰임새를 알아보는 시간, 과학기술 분야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9조 원인데요. 단순한 예산의 복원 차원이 아닌 선도형 연구개발로 전환하고 이공계 핵심 인재 양성에도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AI 반도체 칩을 이용한 3D 모델 이미지 생성.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통해 입체적인 이미지를 뽑아내고 새로운 이미지까지 더 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 반도체 연구를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돼 연구자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연구는 반도체를 많이 만들어 봐야 합니다.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파운더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인데 삼성에서 한 28나노 공정으로 칩을 만들면 1억쯤 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은 19조 원 규모로 R&D 분야는 올해에 비해 16% 늘어난 9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와 같은 예산 증가는 단순한 예년 수준의 예산 복원이 아닌 선도형 R&D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혁신, 도전형 R&D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합니다.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시 혁신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구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AI와 디지털 혁신에 대한 투자도 강화합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AI 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전국 디지털 배움터도 상설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 장려금은 기존 R&D 과제 기반 학생 연구비에 신규 정부 지원이 더해져서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 장려금을 통해 석사 과정은 월 80만 원, 박사 과정은 월 1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혁신의 씨앗이 되는 기초연구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에 비해 10.4% 증가한 2조 3천억 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지원 확대를 통해 연구자들이 다양하고 새로운 연구를 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새 교육과정의 적용으로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교 검정 교과서 심사 결과를 오늘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검정 결과 중학교 역사 7종, 고등학교 한국사 9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새 교과서는 현장 검토를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일선 학교에 전시되며 2025학년도부터 학교에서 쓰입니다. 태풍 산산이 일본을 관통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인명피해는 물론 정전과 교통 차질 등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혹시 모를 태풍의 피해에 대한 대비에 나섰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가에 서 있던 전신주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강한 바람에 자동차는 뒤집혔고 무너진 건물 구조물과 지붕으로 도로는 난장판이 됐습니다. 29일 상륙한 태풍 산산이 몰고 온 강한 비바람에 일본에서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NHK는 이번 태풍으로 규슈와 아이치, 도쿠시마 등 9기현에서 최소 4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종자는 1명, 부상자는 9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설 피해와 교통 차질도 잇따랐습니다. 가고시마 현에서는 약 22만 5,310호가, 나가사키 현에서는 8,600세대가 정전 피해를 봤습니다. 도쿄와 시노사카 등 주요 구간의 신칸센 열차가 멈췄고 일본 국내외 항공편 630여 편도 결항했습니다. 태풍이 일본 열도를 관통하며 막대한 피해를 입힌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큰 피해를 남겼던 역대 태풍들이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발생했던 만큼 이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대응 태세를 강화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8일 태풍 산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행안부는 해안가 관광객과 낚시객, 저지대 주민들을 보호하고 항만 선박과 공사장 타워크레인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이어 현장 점검에도 나섰습니다. 태풍 피해 취약 지역인 마산항을 방문한 이 본부장은 지자체의 태풍 대응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이어 방제 언덕과 기립식 방호벽 등 태풍 방제시설 작동 상황을 확인했고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의 하천 정비와 배수 펌프장 증설 등 태풍 예방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국장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추석 연휴 여행 떠날 계획이라면 숙박 플랫폼 해당 숙소의 환불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숙박시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4,100여 건으로 사유로는 계약 해제 시 위약금 불만이 80%에 달했는데요. 소비자들은 10명 중 6명꼴로 아고다, 네이버 등 주요 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소를 예약했고 이 중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여기어때가 가장 많았습니다. 주요 7개 플랫폼의 합의율은 전체 숙박 서비스 평균보다는 높았지만 에어비앤비는 89%, 부킹닷컴은 39%로 플랫폼별 격차가 컸는데요. 소비자원은 숙박시설 계약 시 사업자의 환불 조항을 살펴보고 예약 확정서, 내역을 잘 보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다가오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벌초하러 가는 분들 많을 텐데요. 작업할 때는 예초기 사용과 벌쏘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초기 안전사고는 총 405건으로 벌초와 풀베기가 한창인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벌에 쏘여 진료를 받은 환자는 9만 2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8, 9월에 집중됐습니다. 예초기 작업 전에는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면 보호구, 보안경 등 안전 장비를 꼭 착용해야 하고요. 벌이 천적으로 인식하고 공격성을 보이는 어두운 색보단 밝은 색 계열의 모자와 옷을 착용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화 호텔앤리조트 홈페이지에서 쿠폰을 사용해 숙소를 예약하려던 A씨. 로그인을 하니 황당하게도 예약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예약 정보까지 조회가 가능했습니다.
한화 호텔앤리조트가 쿠폰 이벤트를 위해 온라인 예약 절차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예약 정보가 1,800여 건 조회되는 오류가 발생했는데요. 개인정보위는 회사가 시스템 사전 검증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약 1억 8천만 원의 과징금과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개보위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띵스플로우에 2,700만 원의 과징금과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 시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현대차에는 과징금 329만 원과 과태료 900만 원을 부과하고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일반대, 교육대 학생 1인당 장학금이 전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동시에 학자금 대출은 늘었는데요. 일반대학 1인당 장학금은 연간 356만 9천 원으로 전년보다 16,000원 줄어든 반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일반대학 학생은 전년보다 3만여 명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전문대학의 경우 학생 1인당 장학금은 4만 4천 원 늘었고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학생 수는 전년보다 1,000여 명 줄었는데요. 학교가 부담한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일반대 1,900만 원, 전문대 1,200만 원으로 모두 5에서 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학정보 공시 대상 학교는 총 409곳이었는데요. 대학별 세부 자료는 대학 알림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2026년) 시행될 유보통합, 그에 앞서 다음 달부터 영유아 학교가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질을 모두 높이는 게 핵심인데요. 유보통합, 유아교육과 보육과정을 합친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을 일원화하는 걸 의미합니다. 먼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부터 알아볼까요?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린 어린이집은 보육에, 유치원은 교육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 어린이집은 기본 7시간 보육에 연장 보육이 가능하고요. 유치원은 기본 4-5시간 교육 후에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은 교육비 부담이 거의 없지만 유치원은 추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돌봄과 교육 환경의 차이가 없도록 어린이집의 보육과 유치원의 교육을 통합 관리하는 교육 정책을 마련한 겁니다.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간에 관계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교육부는 0세부터 국민 안심 책임교육보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점을 모은 영유아 학교는 유치원 68곳과 어린이집 84곳 등 전국 152곳 기관에서 시범 운영되는데요. 무엇보다 돌봄 시간이 확대됩니다. 기본 운영 시간은 8시간에 아침과 저녁 돌봄 4시간을 더해서 하루 12시간 운영하는데요. 아침 돌봄과 저녁 돌봄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해당 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또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도 개선해서 돌봄 과밀화 문제도 해결합니다. 현재 만 5세반 기준으로 교사 한 명이 최대 25명까지 맡을 수 있는데요. 영유아 학교에서는 교사 한 명당 0세는 2명까지 맡고 5세 아이의 경우 18명을 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각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강화되는데요. 대구와 경기, 전북 등 지역에선 아이 수가 적은 돌봄 취약 지역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학버스를 운영하거나 아침과 저녁, 방학 중에 급식과 간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강원의 경우 영유아 정서 발달 문제에 집중해서 아예 정서 심리 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기로 했고요. 또 대전 지역은 주말 가족 실내 체험, 찾아가는 공연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영유아 체험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새롭게 시행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교육, 실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다른 학원이나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유치원에서 안정적으로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지원도 좋아지고 그렇게 시설도 좋아지고 활동도 훨씬 더 많아지고 좋아질 거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보내는 메리트가 있죠. 유보통합이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하지만 그동안 큰 진전이 없었던 이유는 통합을 위해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 첫걸음을 뗀 만큼 보육과 교육, 이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K+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일본을 지나는 태풍의 영향으로 우리 해상 파고도 높게 일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남해상, 동해상을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부산과 울산 등 영남 해안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밤까지 순간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한편 전국 많은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말에도 한낮 서울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위를 보이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는 쉬어가지만 일부 영남과 제주도는 아침 기온이 25도 이상을 보이면서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전국에 대체로 구름만 지나겠고 강원 영동은 내일 오후 한때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23도, 세종 21도 보이겠고 한낮엔 서울과 세종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 21도에서 22도 안팎으로 출발해 속초와 울진의 낮 기온 29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전주의 아침 기온 23도, 대구 24도로 시작하면서 낮 기온은 34도로 무덥겠습니다. 내일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겠고 남해상도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서울 한낮 기온도 30도 이하로 내려가 폭염이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유럽 심장학회 연구 결과를 보면 평소에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말에라도 밀린 잠을 보충하면 심장에 좋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OECD 평균보다 부족한 편인데요. 주말에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면 보약보다 좋은 수면을 보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